자폐 증상의 생의학적 이해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지성이가 하고 있는 앤디 커틀러 킬레이션을 소개하는 책인 Fight Autism and Win 이라는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오티즘의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부신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신 기능 이상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부신은 우리 몸의 양쪽 콩팥 위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내분비 기관이에요. 부신의 겉에 쪽, 겉질에서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코티졸과 미네랄 조절에 관여하는 알도스테론이 분비되고, 그 안쪽의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특히나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부신 호르몬의 요구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부신이 과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신은 피로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충분한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족을 느끼는,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부신이 피로하여 부신 호르몬을 잘 분비를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부신 호르몬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증상이기도 해요. 부신 기능 이상 증상은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예민하고, 그리고 쉽게 늘어지고,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흐느끼듯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부모한테 딱 달라붙어서, 특히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부신 기능이 좀 모자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 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덜 분비되는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낮이면 쭉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새벽녘에는 점점 줄다가 아주 저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아침 시간이 되는 거죠. 아침 깨어날 시간쯤 돼서 최저점으로 떨어져서 최저점을 치면 그때서야 코티졸이 쭉 분비되는, 그러면서 아침을 맞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신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코티졸이 새벽에 너무 일찌감치 쭉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가 되죠. 그러면 코티졸은 다시 이거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쭉 올라가게 되면서 아침 시간을 맞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 3시, 4시에 이렇게 깨가지고 대낮처럼 노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이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 드신 노인들이 주로 새벽에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깨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 시간에 이렇게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아침녘이면 매우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는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들이나 세균들, 이런 것들이, 외부 중금속들, 우리가 디톡스를 해야 되는 물질들, 톡신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보니까
잘 아프게 되고 병치레도 많아요. 그리고 적당히 나을 때가 됐는데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상태가 생겨나고, 또 알러지 반응이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알러지 반응이나 천식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에 잘 견디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밝은 빛에도 예민하고 소리에도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잖아요. 소리, 촉감, 만지기 싫은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촉감, 이런 것들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통증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은 특히나 당 조절에 이용이 돼요. 예를 들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한 혈당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카운터 액팅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안 되면 혈당도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혈당에 잘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혈압 유지에도 이 콜티졸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설 때 중력에 반하는 움직임이 생겼을 때 특히나 이런 혈압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또한 부신의 콜텍스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네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알도스테론 분비도 적절치 못하게 되다 보니까 미네랄 조절이 내 몸에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 나가고 들어오고가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짠 것을 매우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짜게 먹고 짠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훔쳐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지성이도 그랬었는데 우리 지성이도 가끔 조용해서 보면은 소금통에서 소금 알갱이를 집어서 꺼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짠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너무 이제 목이 말라 해서 물을 한도 끝도 없이 먹는 이런 미네랄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밸런스 유지가 안 되다, 필요로 하는 양을 못 맞추다 보니까 물을 자꾸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경우는 상황을 잘 못 견뎌요. 잘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폭발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곰팡이 증상. 우리 아이들의 장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 내에서 필요한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등의 흡수가 어렵게 되고, 이것은 다시 돌아서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곰팡이가 차지하게 되죠. 곰팡이는 좋은 장내 환경에서도 우리 몸에는 있어요. 상재균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재균인데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장내에 주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면 상재균일지라도 곰팡이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살아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줘야 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다 보니까 원래 있던 상재균에도 곰팡이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곰팡이는 그러면 환경이 좋지 않은데 곰팡이는 어떻게 사느냐. 이 곰팡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의 최악의 환경에서도 곰팡이는 아마 기승을 부리는 상태로 장내에 번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이 숙주가 죽은 후에도 곰팡이는 활개를 칠 겁니다. 그만큼 곰팡이는 제거하기도 어렵고, 곰팡이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대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놈이죠. 그래서 곰팡이 증상을 보시면 곰팡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입안이나 입 주변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없다고 해서 곰팡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곰팡이는 어디까지나 상재균이에요. 우리 몸에는 있어요. 그런데 입안에 백태가 낄 정도로 이렇게 번져 있다는 것은 그 정도면 장내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smelly breath. 입냄새가 마치 술이나 술빵 같은 거 있잖아요. 술빵에서 나는 그런 약간 쉰 냄새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아침이면 침이 아주 찐득찐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뱉으면 굉장히 뭉쳐져 있고 잘 뱉어지지도 않고, 물을 마시면 컵에 그 약간 찐득찐득한 침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해져요. 곰팡이가 이렇게 장내에 이렇게 증식을 한다는 거는 장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점막 같은 부분에는 쉽게 곰팡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도 잘 일으키고 비염도 잘 일으키고, 그래서 이 점막 같은 부분에 잘 침범을 하다 보니까 다크서클, 이 코 주변부로 해서 충혈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심해져요. 그리고 곰팡이의 먹이가 주로 탄수화물류, 당류, 단 것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곰팡이가 증식되어 있으면, 내 몸에 증식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 몸이 이런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이런 것들에 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먹는 거죠. 그리고 식사 후에 가스가 많아지고 배가 불뚝하고 빵빵해요. 이런 탄수화물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하면서 곰팡이들이 내는 가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배가 불뚝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필요한 성분들은 흡수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먹지만 나는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내에만 곰팡이류가 사는 게 아니라 침범할 수 있는 곳에는 다 곰팡이가 쉽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이 된 사람들은 보면 여자 같은 경우, 여성 성인들 보면 질염도 이 곰팡이류가 잘 생겨요. 그래서 가렵고 하얀 분비물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도 생기고, 입안에 아까 백태도 낀다고 그랬죠. 입안에 염증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코 안에도 생기고, 귀 안에도 쉽게 생기고, 피부가 살짝만 가려움증에 긁어도, 손톱 자국만 나도 그 부위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자극이 없다고 해도 피부에도 곰팡이 증상이 잘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팔 아래쪽이나 사타구니 쪽, 그런 쪽에 발진이 생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기, 그런 부분에도 잘 생기고, 항문 주변에도 잘 생겨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항문, 아이들 이 곰팡이가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 항문 주변에 빨갛게 링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긁기도 하고, 아이들이 생식기를 자꾸 만지는 증상이, 이게 무슨 자위? 아이들은 자위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가렵고,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자꾸 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면 곰팡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특징이, 곰팡이가 이런 당류를 이렇게 대사를 하면 알코올성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누가 보면 술에 취한 듯이 낄낄대고 실없이 웃고, 조금만 건드려도 깔깔깔깔대고, 간지럽다고 야단이고, 너무 흥분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진짜 그렇게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브레인 포그,
아주 멍하고 아주 딴 세상에 있는 것. 여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혼자서 우리 자폐 아이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지성이도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터지고 폭발할 것 같죠. 그런 상태를 스페이시 하다고 해요. 이 스페이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거기서 케빈 스페이시가 주인공이었는데 저는 잘 보진 않았는데 마지막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케빈 스페이시가 이렇게 뭐랄까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연기를 하는 거긴 했지만 약간 사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뭔가 다른 세상으로 바로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상태가 케빈 스페이시의 그 연기하던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래요. 스페이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쓰이는 거예요. 이 스페이시라는 말이. 그리고 OCD. 강박 행동이 많아지고 자극이 한없이 늘어나요. 이렇게 다른 세상에 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자극을 줘도 그 자극은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야. 다른 세상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자극이 끝도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곰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점검을 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 식이와 어떤 보충제들 이용해서 교정해 주는 게 도움을 크게 받아요. 그리고 침을 가지고 노는 증상이 생겨요. 되게 신기한데요. 곰팡이가 올라오면 침을 이렇게 뭉쳐요. 손으로 뭉쳐서 던지고 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침으로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니까 침 자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구강추구하고 이식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강추구는 입안을 만지고 이런 거라고 쉽게 그냥 그렇게 본다면 침 자체를 가지고 던진다거나 뱉는다거나 바른다거나 이런 형태를 보여요. 이식증은 미네랄이 굉장히 모자란 경우에 그런 이식증이 많이 생기고 또는 납중독이나 이런 중금속 중독이 있을 때 잘 생기는 증상이에요. 성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보통은 이렇게 뭐랄까 반항적이고 화가 많고 분노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막 분노하다가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자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저는 반드시 일단은 식이 조절부터 해나가고 위장관을 다스려주는 일을 먼저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이런 증상을 행동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행동만 잡으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너무 안타깝죠.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저 증상만 조절을 한다. 덮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증상.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해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내가 감기 증상이야, 열이 나고 이렇게 막 급성기로 뭔가 증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게 아닌데 왜 바이러스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기가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다가 한번 앓고 깨끗하게 싹 100% 흔적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내 몸에서 잠재해서 잠복해서 같이 살기도 하고, 또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그 상처의 흔적 때문에 그 증상, 남은 잔여 증상들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 종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뿐일까요?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는데, 내가 이 바이러스에서 저항할 수 있고 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면 내 몸에 들어와서 이런, 예를 들면 코로나가 다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걸리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면역력에 뿐만이 아니라 뭐 장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영양학적 문제, 뭐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이런 항산화제의 부족,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갖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허페스 바이러스예요. 저도 사실 허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이 허페스 바이러스가 있으면 허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이 구강의 단순 포진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복해서 살다가 내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컨디션이 처져 있을 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영역을 싹 넓혔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방어할 만한 상태다, 그럴 경우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강의 단순 포진이나 또 물사마귀 같은 거 몸에 여기저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물사마귀. 이 물사마귀도 가끔 한 번씩 확 증식을 해요. 그랬다가 또 컨디션에 따라서 확 들어가죠. 이런 거를 보이는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 증상이 특징적인 게, 사실 열이 나기 직전이나 이럴 때 조금 더 또렷해요. 그렇대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의 경우, 그런 자폐 아이들이 자폐성이 조금 잦아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열이 나는 경우 굉장히 또릿하고 뭔가 좀 상호도 되는 것 같고,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이 파인 모터와 그로스 모터, 그러니까 이 소근육과 대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런 문제가 양쪽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약간 더 심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에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 하고, 하이포토니아, 그러니까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림프구의 지속적인 상승 상태, 오히려 백혈구는 낮은 상태. 우리 몸에서 사실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어떤 인펙션, 감염 상태일 경우에 이런 림프구가 그에 반응해서 이렇게 상승되어 있어요. 우리 혈구 중에서. 그러니까 만성적인 저항 상태, 만성적으로 계속 싸우는 상태가 될 경우에는 림프구가 쉽게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급성기에는 백혈구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검사를 해보면 신기하게도 림프구가 일반인보다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만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성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안 아파요.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 다 걸리고 얘도 지금 걸려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얘만 안 아파. 그래서 우리 아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면역도 정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싸우고 대항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런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는데, 그런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 갑상선 기능 이상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은 의학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 내용이고, 볼게요. 성장이 느리고 잘 자라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작아요. 작고 잘 크지 않고 2차 성징도 심지어 늦게 나타나고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전형적인 증상이죠. 피곤해하고 낮잠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또 낮잠도 자지 못해요. 그런 경우 너무 힘들겠죠. 그러기도 해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낮잠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잠들지 못해요. 갑상선 기능의 저하 특히 있을 때는 잠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차고 체온 유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이 기초 체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에는, 특히 태중에 갑상선 기능이, 엄마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지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영구적인 지능 이상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위장관 운동 자체가 변화가 와요. 그래서 잘 막 늘어져 있는 거죠. 위장관도 굉장히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많고 장염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고 잘 부스러지고 잘 나지도 않고 머리숱도 적어요. 그리고 눈썹도 보면 눈썹도 굉장히 좀 양이 수치 적고요. 또 치아, 유치를 가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요. 보통 빠르면 6세에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6, 7, 8세 때 유치 처음 첫 이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첫 이 유치 가는 시기가 막 거의 한 9살, 10살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알려드린 분이 아이가 올해 9살이죠. 치아를 안 갈아서 갑상선 기능을 체크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런 호르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온갖 밸런스를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되게 신비에 가깝죠. 어쨌든 집중력의 시간도 짧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에 드는 시간도 길어져요. 잠을 잘 못 들어. 입면이 어려워요.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리고, 봤던 건데 모르고, 이렇게 또 굉장히 피곤하고 늘어져 있고 온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부신기능 저하인 것처럼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예민하고,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게 손을 쥐는 힘이나 조작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를 이제 쓰게 되더라도 힘이 없다 보니까 악필이야. 너무 못 쓰고 힘알이 없는 글씨 있잖아요. 그런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소근육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쉰 느낌이에요. 약간 아이가 목소리가 약간 보컬 스티밍, 그러니까 약간 이 목소리로 이렇게 자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쉬어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소리가 많이 그렇지 않은데도 목소리가 많이 쉬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생충 증상. 웬 기생충이냐? 기생충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기생충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기생충 학을 의대에서는 지금은 배우지도 않을걸요? 기생충이 사라져서,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런 신체적인 상태가 일반인과 많이 다르고, 특히나 장 환경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보니까 기생충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얼마 없지만 그 기회가 찾아오면 이 기생충들이 우리 아이들 몸에서는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생충이 있으면, 사실 기생충 증상도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증상들이에요. 기생충이 있으면 항문이 가려워요. 그래서 항문을 긁어요. 거기에 또 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은 또 그 충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요. 근데 그 충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기생충이 잘 살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기생충이 자라게 되는 거죠. 기생충이 있으면 그 증상이 피부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도 생기고, 이런 약간 피부에 약간 이상한 증상, 뭐 오물거리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또 이런 기생충 때문에 미네랄과 비타민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영양분들도 다 기생충이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양실조에 의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초조함도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고, 못 먹으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갈이를 하기 시작해요. 미네랄 비타민 모자랄 때 이갈이를 잘 하거든요. 이갈이를 시작해요. 잘 먹고 많이 먹는데도, 다른 아이들처럼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이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는데도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먹었는데도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이거 충이 다 먹는 거죠, 기생충이.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심지어 저혈당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이 있는 경우 수면이 굉장히 어렵대요. 수면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악몽을 꾸고, 이런 나이트 테러, 밤에 막 갑자기 막 무서워서 막 일어나서 벌벌 떨고 뭐 이런 증상도 생기고, 또 위장관 운동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설사나 변비도 많고, 가스 복부 팽만도 많고, 이제 먹으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설사하는 이런 증상도 생기고, 그리고 변이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복부에 통증도 잘 생기겠죠. 그리고 심지어 혈변, 어떤 염증에 의해서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변도,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먹은 게 다 없게 되는 거죠. 먹었는데 먹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느끼고, 기생충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도 잘 생기고,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코도 간질간질 많이 그렇대요. 코를 많이 만지고, 그리고 미네랄들의 흡수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빈혈도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증상들의 원인을 알아야 잘 살피고 그 원인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인들을 제거해주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치료의 방향과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치료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게 된 거죠.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